가족 표류기. MH 헐롱은 미국 작가다. 어려서부터 항해를 동경했다. 대학에 다닐 때 처음으로 체서피크만을 항해했고 같이 항해했던 친구가 지금의 남편이다. 헐롱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법률가로 활동했다. 첫 작품인 가족 표류기를 통해 헐롱은 뉴베리상을 비롯해 수많은 문학상을 받았다. 생각할 만한 주제, 가족을 증오하다. 배는 아빠에게 말했다. 화가 아니라 증오해요. 아빠가 숨을 쉬는 것도 하품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배는 엄마를 죽게 한 것도 동생들을 죽을 뻔하게 한 것도 모두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년간 휴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항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증오는 깊은 감정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안으로 쌓인다. 불같이 품기보다는 차가운 날을 세운다. 괜히 느끼는 부당함과 분노를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누구나 가족 내에서 겪었을 아픔이다. 가족에게서 받는 부당한 대우는 간단하지 않다. 쉽게 손절할 수 없다. 부모가 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려면 아이들의 요구를 살펴야 하고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죽음과 같은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아이들이 느낀 상실감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만 벤의 아빠는 미숙했다. 부모라고 해서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가까워서 끊을 수 없는 가족, 그 가족 안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폭풍 속에서 10m 파고 12노트의 속도를 이겨내는 형제들,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어린아이들, 죽음에서 동생들을 구한 큰형, 극적인 전개로 흥미를 놓지 않고 읽게 된다. 줄거리. 아빠는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가 1년 동안 항해를 할 거라고 했다. 5달만 있으면 16살이 되고 엄마는 차를 사준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엄마는 없다. 사고를 당해 죽었다. 그 사고가 있었던 날 오전, 제리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수영을 배웠고 역시나 물에 가라앉았다. 제리는 울고 아빠는 화를 냈다. 아빠가 화를 냈기 때문에 엄마도 화가 났고 식구들 기분을 풀려면 뭐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는 바나나 플릿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없었다. 엄마가 가게에 가려고 문을 닫자 아빠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다. 아이스크림이 앞좌석에서 녹고 구급차가 왔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가 달려왔다. 엄마가 죽고 2달 뒤 집에는 매매라는 팻말이 붙여 있었다. 아빠가 말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어. 학교를 1년 쉬기로 했어. 너희도 학교를 1년 쉬어야겠지? 공부는 내가 가르칠 거야. 이 집을 팔아 크고 멋진 범선을 사서 1년 동안 바하마 제도를 도는 거다. 항해를 시작했다. 배의 이름은 크리셜리스. 우리는 닻을 내리는 법을 알았다. 각자 맡은 일을 잘했다. 견딜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건 힘든 일이다. 아빠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화가 난다. 숨을 내뱉는 모습이나 하품을 하거나 등을 긁는 모습도 봐줄 수가 없다. 그런데 배에서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크리셜리스는 길이가 고작 해야 9m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좁았다.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었다. 날마다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었다. 아빠가 정돈 상태에 만족하면 아빠가 내준 숙제를 했고 아빠가 내준 자비를 했다. 몇 시간이고 장비를 재정비하는 데 보냈다. 우리는 빈민이를 향해 갔다. 선장의 말은 절대적이고 배에서는 늘 아빠가 선장이었다. 아빠는 어린 제리에게 돛을 올리라고 했다. 제리는 낑낑대며 가방에서 돛을 꺼냈고 돛고리를 여느라 몰두했다. 그때 배가 너울에 부딪혔고 제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뱃머리로 뛰었고 가느다란 제리의 손목을 잡았다. 제리를 끌어올려 다리 사이에 꼭 안았고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유민이를 떠난 뒤 몇 주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며 천천히 남쪽으로 갔다. 나는 항구에 정박하자고 했지만 아빠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건섬에 정박했다. 수영 시간이다. 다 물에 들어가자. 제리가 싫다고 말했다. 아빠는 제리를 안아들고 물로 갔다. 아빠가 제리를 물에 넣었다. 발부터 똑바로. 제리는 소리를 지르며 아빠에게 매달렸다. 바보같이 굴지 마라. 헤엄쳐. 머리 집어넣어. 나는 바다로 달려가 아빠에게 덤벼들었다. 내 가슴이 아빠 어깨가 부딪혔고 내 코가 아빠 머리에 부딪혔다. 제리 물에 넣지 마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제리에게 말했다. 다음에는 그냥 그러고 있지 마. 죽여버려. 제리가 물었다. 물고기 말이야? 내가 말했다. 아니 아빠. 내 아빠였지. 나는 그를 증오했다. 아빠가 항해의 일지를 펼쳐두고 말했다. 결정을 내렸다. 바하마 뱅크를 가로지를 때가 됐어. 난 싫어요. 안 가요. 처음부터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빠가 내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가버려 나가. 나는 배 가장자리로 갔다. 물로 뛰어들었다. 벤, 돌아와! 아빠가 소리쳤다. 물 밖으로 나가 남쪽을 향해 걸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천히 바닷가를 따라 크리셜리스가 보일 때까지 걸었다. 제리가 나를 보고 있었다. 형아, 이제 가버리지 마. 안 갈게. 나는 딜런에게 물었다. 나한테 화나지 않았어? 돌아올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 형이니까. 우리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나는 16살이 되었고 우리는 12월에 안드로스를 떠나 나소로 갔다. 항구에서 자비를 할 사람이 필요할까 해서 아빠와 같이 일하러 갔다. 그 돈으로 정박 요금과 식료품 값을 치를 수 있었다.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베리섬으로 갔다. 가장 멋진 날을 보냈다. 햇살이 우리 눈가에서 반짝이던 날, 완벽한 날. 뭐가 완벽했냐고? 그냥 그랬다. 나는 일어나 제리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제리가 아주 조금만 형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아, 모두 엉덩이 까. 우리는 낄낄거리며 서로 콕콕 찔러대며 옷을 훌러덩 벗었다. 동생들이 첨벙거리며 뛰어들어가는데 조그만 하얀 엉덩이들이 마치 토끼 공둥이처럼 보였다. 나는 물속으로 달려들어가 딜런을 넘어뜨리고 제리한테 물을 튀겼다. 엄마가 생각났는데 슬프지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갑자기 기쁨이 가슴에서 펑펑 솟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시원한 고요 속에 떠가는 듯한 느낌. 그날 밤 아빠는 우리에게 오리온을 보여주었다. 오리온이 아주 밝았다. 특히 허리띠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최고의 날이었다. 이튿날 우리는 버뮤다로 출항했다. 내가 싫다고 소리쳤지만 아빠는 언제나처럼 듣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쉬웠다. 며칠만 더 가면 버뮤다였다. 지금까지는 아빠 말이 옳았다. 그러나 우리는 버뮤다에 가지 못했다. 아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사흘째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갑판 위에 아무도 없었다. 아빠가 없다. EPIRB도 사라졌다. 아빠가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고 얼마나 오랫동안 물살을 따라 떠다녔는지 알 수 없다. 아빠의 침대 위에 종이 한 장과 아빠 시집이 있었다. 종이에는 엄마에게 보낸 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강이고 당신은 바다. 품을 열어. 내 사랑 나를 기다려. 내가 말했다. 이건 유서야. 딜런이 말했다. 노래 가사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야. 내가 말했다. 증오해. 우린 조난당했어. 딜런과 나는 한참을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살아났다. 바람이 나를 때리고 지나가고 파도가 내 아래에서 일렁이고 비가 내 위에 쏟아졌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당기는 힘, 흔들림, 떨림뿐이었다. 축범을 하거나 돛을 내렸어야 했다.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속도계가 12노트까지 올라갔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파도에 들어가 앞쪽으로 꼬꾸라질 것이다. 그때 무언가가 터졌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우리 돛이 터졌다. 딜런이 올라왔다. 딜런은 새로 배가 받는 힘에 맞서느라 키를 꽉 끌어당겼다. 나는 왼손으로 마스트를 잡고 다른 손으로 돛을 뭉쳤다. 왼팔에 아무 감각이 없었다. 배 아래 파도는 점점 높아졌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배를 덮쳤다. 거의 24시간 동안 키를 잡았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딜런은 손을 내 손 위에 올리고 밀어냈다. 딜런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딜런은 산더미 같은 파도를 보고도 겁을 먹지 않았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바위돌 파곡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뱃머리가 물에 박히기 전에 파도가 배를 잡아서 다시 들어올렸다. 더 높이 육지 쪽으로. 파도는 배를 점점 더 높이 들어올리더니 뱃머리부터 바위 사이 틈에 쳐박았다. 선미가 강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배가 둘로 쪼개졌다. 그러더니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파도에 높이 들렸던 크리설리스는 이제 단단히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다. 다시는 항해할 수 없을 테지만 가라앉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분간은 안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도는 잔잔해졌다. 제리가 보였다. 선미에 서서 블랭키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게 보였다. 제리가 손을 더 뻗는 순간 제리가 사라졌고 풍덩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검은 물속으로 손을 뻗었다. 명주실 같은 게 있었다. 내 손 사이로 떠가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 다음에야 그게 제리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손을 뻗었다. 다시 또다시 온몸으로 사방에 어둠을 뒤졌다. 그때 다시 명주실이 나를 스쳐갔다. 나는 꽉 잡았다. 나는 딜런이 던진 밧줄을 잡았다. 제리를 올려보냈다. 우리는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크리설리시에서
딩기로 짐을 실어 옮겨왔다. 바닷가 가장자리 그늘 아래에 적당한 자리를 골라 텐트를 만들었다. 크리설리스에서 가져온 물로 한동안은 버틸 테지만 식량은 하루쯤밖에 남지 않았다. 이튿날 딜런은 먹을 것을 찾으러 언덕으로 올라갔다. 백년초와 선인장 잎을 따왔다. 나는 고둥을 잡았다. 딜런과 제리는 쓰레기 봉지와 플라스틱 관으로 물을 만드는 장치를 만드느라 바빴다. 갑자기 제리가 웃으며 옷을 들쳤다. 물고기가 떨어졌다. 아주 푸짐한 음식. 추수감사절보다 더했다. 더 맛있었다. 이 섬에 온 지 3주쯤 되었다. 나는 딩기에 돛대를 달고 키 겸 키 손잡이를 달았다. 요트를 만들었다. 멋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긴 갔다. 형은 천재야. 딜런이 감탄하며 말했다. 제리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형아, 이제 가서 아빠 찾을 수 있지?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제리가 말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있던 데로 돌아가서 아빠를 찾을 수 있게 됐잖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 같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지금 아빠는 우리를 찾고 있어. 우리는 기다리는 게 최선이야. 우리는 이 섬에 정착했다. 딜런이 만든 세대의 증류기에서 하루에 한 컵씩 물이 나왔다. 제리는 작살뿐 아니라 낚싯줄로도 고기를 낚았다. 이 섬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날이 왔다. 언덕으로 올라간 딜런이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딜런은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나는 언덕을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넓게 천천히 올라가며 찾았다. 계속 딜런을 불렀다. 남동쪽에 있는 절벽이 떠올랐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제발 무사하기를. 나는 벼랑 끝에 섰다. 바닥에 엎드려 딜런을 불렀다. 딜런의 우도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게 보였다. 딜런은 내 왼쪽으로 9m쯤, 아래로 3m쯤 내려간 자리에 있는 넓은 암봉에 누워 있었다. 형이 올 줄 알았어. 딜런이 말했다. 딜런 다리, 무릎과 발 사이가 꺾여 있고 끔찍하게도 흰 뼈 조각이 살을 뚫고 나왔고 그 둘레는 온통 찢기고 피가 흘러 말라붙어 있었다. 밧줄을 나무에 2번 감고 암벽을 내려갔다. 나는 딜런을 바로 눕혔다. 다리를 펴야 했다. 딜런의 다리를 붕대로 감고 다음에 작사를 다리 옆에 대고 묶었다. 밧줄을 딜런의 가슴과 겨드랑이에 묶었다. 제리와 나는 벼랑 가장자리로 가서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고 딜런의 손이 벼랑 위 풀을 잡는 걸 보았다. 딜런이 완전히 끌어올려지자 딜런은 기절했다. 나는 딜런을 업고 천막으로 돌아왔다. 딜런이 하라는 대로 했다. 딜런을 최대한 단단히 나무에 묶은 다음에 발을 들어 올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몸에 남은 힘을 다 쥐어짜 발을 당겼다. 뼈는 상처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딜런이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끝이 났다. 뼈는 안으로 들어갔고 상처는 깨끗했고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곧은 막대로 묶었다. 딜런이 해야 할 일은 낫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딜런이 낫지 않았다. 딜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생각에 안이 감염된 것 같아.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 딜런은 거의 먹지를 못했다.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 무슨 수를 써서든 할 거야. 딩기를 타고 가는 거야. 가까이에 다른 섬이 있을 거야. 형, 얼마나 먼지 모르잖아. 딩기에 다 탈 수도 없고.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그날 저녁 딜런의 이마는 타는데 뜨거웠다. 나는 잠든 동생들 머리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너희들을 두고 떠날지 모르겠어. 사랑해 너무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대로 너희들을 두고 떠날 수 없을 거야. 딩기를 파도 속을 밀었다. 내가 기억나는 것은 내가 흐느끼는 소리와 정서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작은 돛이 펄럭이던 소리뿐이다. 우는 게 싫었고 떠난 게 싫었고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싫었다. 하루가 지났다. 하늘이 밝아졌다. 해가 사라졌다. 북극성을 찾았다. 잠을 잤다. 깨어났다. 다시 잤다.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귓전에 울려 정말로 잠에서 깼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나는 바다에 대고 소리쳤다. 나는 미친 듯이 사라진 목소리를 찾아 노를 저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정오 무렵에 배를 봤다.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바다 낚싯배였고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팔을 흔들었다. 딜런하고 제리가 섬에 있어요. 딜런이 다쳤어요. 제리는 너무 어려요. 배가 방향을 돌렸다. 정동 쪽으로. 섬을 향해. 동생들을 향해. 2시간 뒤 우리는 섬을 보았다.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 천막을 향해 달려갔다. 야자나무 잎 아래로 동생들이 보였다. 거기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죽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제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단숨에 일어나 앉았다.
나를 봤다. 딜런 형아 조금 나왔어. 형아, 큰 형아가 왔어. 딜런도 고개를 돌렸다.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제리 그렇게 울 필요 없다고. 온통 사방에 사람들과 움직임이 가득했다. 활주로, 부두, 읍내, 병원이 있는 섬. 사람들이 우리를 목욕탕에 집어넣었다. 우리를 먹였다. 사람들 말로는 우리가 섬에 거의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한다. 딜런에게 말했다. 고깃배를 탈 거야. 여기에서 작은 집을 구하자. 하얀 집으로. 우린 잘 지낼 거야, 우리끼리. 이튿날 오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빠가 들어왔다. 제리가 말했다. 큰 형아가 아빠가 올 거라고 했어. 아빠는 내 아들들 이렇게 말하고 울었다. 아빠는 사고라고 했다. 구급 장비가 미끄러져 나와 배 밖으로 떨어졌다고. 내가 말했다. 그럴듯한 얘기네요. 구조선이 아빠를 찾아냈을 때 이미 바람이 거세어졌고 아빠는 우리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했지만 구조원들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12m짜리 파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아빠는 바하마로 돌아가 배를 타고 섬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한 달 더 찾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아파트를 세냈다. 일을 다시 시작했다. 밤이면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거나 잠을 자려고 애쓸 때는 천장을 쳐다보았다. 바로 어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너희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내가 웃었다. 집이요? 집이 어디 있는데요? 아빠가 말했다. 나한테 화가 났구나. 그렇지? 아니요. 증오해요. 증오한다고요.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해다오. 좋아요. 아빠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빠 때문에 제리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딜런도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몸을 떨었다. 그랬구나. 알겠다. 내일 특별기가 들어온다. 딜런의 침상을 그대로 비행기에 넣을 거야.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으로 갈 거다. 며칠만 있으면 모두 집으로 갈 수 있어. 난 안 가요. 아빠하고 같이는 안 가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떴다. 부두로 갔다. 내일 출항할 배가 선원이 모자라 걱정을 했다. 나는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제가 갈게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나오라고 했다. 간단하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일자리가 있고 내 몸은 내가 건사할 수 있다. 아빠는 필요 없다. 밤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갔다. 나는 딜런의 방에 들어갔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난 안 가. 아빠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아빠가 널 다치게 했어. 제리도 다치게 했고. 딜런이 말했다. 가지 마. 아빠가 묵는 모텔을 찾아갔다. 제리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옆 종이에 잘 있어 우리 누기 사랑하는 벤 형이라고 썼다. 나가려는데 아빠가 서 있었다. 딜런이 간호사 통해 병원에서 전화를 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다. 죽고 싶으면 EPI의 얼굴만 놓으면 되었지. 하지만 놓지 않았다. 내 엄마한테 일어난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엄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엄마가 죽고 나자 나를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쓰러졌어. 넌 정말 용감했다. 내가 동생들을 구했어. 나는 몸을 돌리고 걸어갔다. 내일 아빠와 딜런과 제리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나는 배를 타고 떠날 것이다. 마침내 나는 자유로워진다. 홀로 텅 비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다음날 부두로 걸어가는데 아빠가 부두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 제리가 날 불렀다. 앰뷸런스는 벌써 비행기 쪽으로 가는 길이다. 딜런이 병원에서 나왔으니 최대한 빨리 마이애미로 가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실수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행기 표값으로 충분할 거다. 부족하면 붙여주마. 전화만 해라. 악수할까? 나는 아빠 손을 잡았다. 잘 지내라. 차가 출발했고 제리는 뒷창문으로 나를 보았다. 형아는 제리가 울부짖었고 택시는 모퉁이를 돌았다. 나는 부두에 가방을 메고 혼자 서 있었다. 나는 엄마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기가 죽은 날 밤 아빠의 목소리. 아빠는 제리를 둘러보고 딜런의 이불을 덮어주고 내게 왔다. 벤,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단다. 사실은 두려웠던 거야. 대체 어떻게 평생 언제나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 수가 있지? 두려움이 많았어. 너희들을 낳을 때마다 늘 그랬어. 상호가 있다는 거 알면서 뛰어내린 거지. 엄마와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아파할 거다. 하지만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지금 햇살 아래 서서 아빠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우리 아빠. 나의 하나뿐인 아빠. 나는 달렸다. 우리는 집에 갔다 새 집을 구했다. 다시 4월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새 배를 샀다. 틈이 날 때마다 항해를 했다. 배, 아빠, 새 형제가.
정확히 읽기. 아빠는 1년 동안 항해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벤은 아빠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빠는 제리가 수영을 못한다는 벤의 말에 고통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통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벤은 폭풍 속에서 자신이 배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벤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깊이 읽기.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벤은 고모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불공평하다는 것일까요? 아빠는 제리가 싫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벤은 아빠가 사라지자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타당한 추리일까요? 아빠와 벤은 제리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각 읽기. 가족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나요? 가족 중 누군가를 증오한다면 집을 떠나야 할까요? 밑줄 긋기. 119쪽. 아빠가 시를 읽어나갔다. 고통에는 공백이란 요소가 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떠올릴 수가 없다. 고통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지도. 고통은 미래가 없다. 그 자신이 있을 뿐. 고통이 새로운 시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눈을 뜬